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전화 통화 내용 들었어. 내가 치매 판정받으면 후견인 신청한다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언제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 그만해. 이제 너의 진짜 의도를 알았어.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라. 어머니, 이제 환청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준호 오빠한테 꼭 말해야겠어요. 지연아, 큰일 났어. 미영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것 같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4월의 마지막 날, 박인숙 씨는 고요한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인 거실 탁자를 바라보자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장례식을 치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숙은 평생을 학교 교사로 일했다. 남편 역시 같은 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했다. 매월 사학연금 4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어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다. 특히 3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30억을 훌쩍 넘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장남 준호의 아내 미영이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갈게요. 인숙은 미영의 전화에 약간 놀랐다. 평소 며느리와의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친밀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명절에도 짧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남편 장례식 이후로 갑자기 부쩍 연락이 잦아졌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미영이 장바구니를 든 채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식탁에 아무것도 없네. 밥은 제대로 챙겨 드셨어요? 미영은 부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밥 차려 드릴게요. 인숙은 미영의 지나친 관심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첫 달, 누군가의 보살핌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저녁을 먹은 후 미영은 인숙의 옷장을 정리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였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일은 인숙에게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미영의 도움은 고마웠다. 옷장을 정리하던 미영이 문득 물었다. 어머니, 아버님 통장이랑 보험금 서류는 어디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인숙은 미영의 질문에 잠시 놀랐다. 아직 그런 건 정리 안 했어. 내가 천천히 할 거야. 미영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잠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곧 웃음으로 바꿨다. 어머,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챙기시면 어떡해요? 요즘처럼 슬프실 때는 마음 편히 계시기만 하세요. 나중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인숙이 잠자리에 들기 전 우연히 서재 책상 위에 있던 통장 서류가 조금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분명 아무도 만진 적이 없는데 인숙은 미영이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뭔가를 살펴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금세 그런 생각을 지웠다. 며칠 후 딸 지연도 갑자기 찾아왔다. 지연 역시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종종 얼굴을 비추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미영 언니가 자주 온다면서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찬도 해주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더라.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 미영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와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겨우 얼굴 비치던 사람이. 인숙은 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다. 지연의 말이 옳았다. 미영은 평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썩 좋지 않았다. 지연은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엄마, 몸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해요.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달라진 자녀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특히 며느리 미영의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왜 갑자기들 이러는 걸까? 인숙은 남편이 남긴 빈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는 아직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자신의 재산과 관련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장례식 한 달 후, 인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 미영은 거의 매일 인숙의 집에 와서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이런 관심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장을 봐왔어요. 냉장고가 너무 비어 있어서요. 미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인숙이 따라가자 미영은 서랍을 열고 꺼내던 중이던 종이를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인숙은 그것이 자신의 통장 사본임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뭐였니? 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보기 목록이에요. 인숙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미영은 은행 일을 도와준다며 인숙을 데리고 나갔다. 어머니, 요새 너무 사기가 많아서 제가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비밀번호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인숙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다. 난 지금 비밀번호가 익숙해. 괜찮아. 미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래도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 동네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머니 집도 이제 30억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인숙은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에 놀랐다. 그런가 보네. 이렇게 큰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언젠가는 준호 오빠랑 의논해봐야겠어요. 집에 돌아온 인숙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였다.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인숙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데 미영이 또 찾아왔다.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 어디 보관하세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인숙이 망설이자 미영은 자연스럽게 거실 서랍장으로 향했다. 여기 있을까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요. 저희 집에 금고가 있으니까 거기 보관해드릴게요.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인숙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미영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다. 인숙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자 미영은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다. 어머니, 청소하다가 정리하려고 했어요. 인숙의 마음속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인숙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생일에 좋은 식당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인숙은 생일 축하는 사양하고 싶었지만 지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래, 고맙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생일에 저희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준호 오빠가 회사 일 다 미루고 예약했답니다. 인숙은 난감했다. 아, 지연이가 방금 전화해서.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가씨요? 어머니, 아가씨는 바쁘다고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든 애잖아요? 저희가 매일 어머니 돌봐드리는데? 결국 인숙의 중재로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 지연이 예약한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다. 생일 당일 인숙은 지연의 차를 타고 식당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미영 언니가 요즘 엄마한테 너무 친절한 게 좀 이상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요즘 자꾸 통장이랑 서류 얘기를 하더라고. 조심하셔야 해요. 엄마 집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0억이 넘어요. 게다가 연금도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고. 식당에 도착하자 준호와 미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영은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준호 오빠가 특별히 골랐어요. 상자를 열자 고급 브랜드의 금목걸이가 나왔다. 인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비싼 걸 사다니?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편하게 받으세요. 지연은 자신의 선물을 내밀었다. 인숙이 좋아하는 작가의 시집과 수제 쿠키였다. 미영이 살짝 비웃듯 지연의 선물을 쳐다보았다. 와, 시집이네. 저희가 드린 목걸이는 어떠세요, 어머니?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비싼 선물보다 엄마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항상 이 시인을 좋아하셨잖아요. 미영이 눈을 흘겼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좋은 것도 많이 해드려야죠. 식사가 시작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숙은 자녀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메인 요리가 나온 후 지연이 화제를 바꿨다. 언니가 요즘 우리 엄마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매일 오시려면 힘드시겠다. 그쵸? 미영이 말을 끊었다. 전혀 부담 없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네가 바쁘니까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는 거야. 왜 그렇게 신경 쓰니?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좀 이상해서.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너처럼 바쁘다고 외면하는 것보다 낫잖아. 외면? 내가 언제 엄마를 외면했어? 오빠는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관심 있었는데? 인숙이 급히 중재에 나섰다. 둘 다 그만? 생일인데 왜 싸우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어머니, 케이크 나왔네요. 저희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사시는 게 저희는 너무 걱정돼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집은 팔아서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지연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잠깐,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을 팔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영이 끼어들었다. 지연 씨,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어머니를 위한 제안인데.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30억짜리 집을 팔아서 관리해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래? 준호가 화를 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어머니 돈을 노린다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했어? 갑자기 집을 팔자고 하니 그렇지. 오빠가 평소에 엄마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인숙은 자녀들의 격렬한 언쟁에 충격을 받았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만! 인숙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생일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둘 다 나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분노에 준호와 지연은 말을 잃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너무했네요. 오늘은 어머니 생신인데.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난 먼저 갈게. 너희들은 여기서 서로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더 얘기해봐. 인숙이 식당을 나가자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봐봐. 오빠, 미영 언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엄마 집을 팔자니. 미영이 지연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지연 씨야말로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혹시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 재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준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미영아. 지연이 사정을 들먹일 필요는 없어.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다. 오빠가 항상 그랬지. 부모님 사랑도 독차지하고 이제는 재산까지.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연이 식당을 나가고
준호와 미영만 남았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영아, 너무 심했어. 어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다니. 미영은 눈을 굴렸다. 당신이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어차피 우리 계획은 같잖아요.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조용히 해.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려워질 거야. 한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인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재산이 그들의 관심과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생일 파티 이후 인숙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인숙은 평소처럼 생활하려 노력했다. 어느 오후 준호와 미영이 함께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태도로 들어선 그들의 모습에 인숙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어머니,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인숙은 조용히 차를 내왔다. 무슨 일이니? 미영이 준호를 대신해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께서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얼마 전에도 이 동네 노인분이 혼자 살다가 사고 당했다던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2층에 어머니 방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인숙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이 집은? 미영이 준비된 듯 대답했다. 이 집은 팔면 좋을 것 같아요. 3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날 거예요. 어머니 연금이랑 합치면 훨씬 더 풍족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인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연금은 왜 언급하니? 미영이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저는 그냥 어머니 생활비를 계산해봤더니 준호가 빠르게 말을 바꿨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사시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관리비만 해도 매달 30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인숙은 자신이 매달 얼마의 관리비를 내는지 미영과 준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난 아직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30년 동안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인데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짓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최근에 좀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셨다면서요. 인숙은 놀랐다. 무슨 소리니? 난 그런 적 없어. 미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와서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인숙은 확신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난 정신이 또렷해. 그런 실수한 적 없어. 준호가 미영에게 작게 속삭였다. 지금은 그만해. 그러나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요새 자주 물건 두고 다니시고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단한 검사만이라도. 인숙은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서 달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거 봐. 내가 매일 기록한 일기야. 어제는 동창회에 갔고 그제는 미용실에 갔지. 오늘은 너희가 방문했고 어디 내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니? 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어머니, 그보다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건강에 문제 없어. 그리고 이 집은 팔 생각 없어. 미영이 갑자기 자세를 바꿔 인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건강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인숙은 미영의 달라진 태도가 더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손을 살짝 뿌리치며 말했다. 정 검진이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와 미영이 떠난 후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자신을 무능력한 노인으로 취급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한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빠네가 또 찾아갔다면서요? 뭐라고 했어요? 인숙은 한숨을 쉬었다. 네 오빠가 내 집을 팔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엄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알아, 나도 그걸 눈치챘어. 지연이 잠시 침묵했다. 엄마,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갈까요?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지켜드릴게요. 인숙은 지연의 제안에 놀랐다. 너까지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니? 엄마, 전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미영 언니가 얼마나 교활한지 엄마는 모르세요. 인숙은 혼란스러웠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팔라고 하고 딸은 자신과 함께 살겠다고 한다. 두 제안 모두 결국은 자신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미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는데 35억까지 부른대요. 지금이 파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인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미영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직 결정 안 하셨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알아본 거예요. 고맙지만 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사학연금 수령액을 보니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숙은 충격을 받았다. 네가 어떻게 내 연금 내역을 알아? 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어머니가 지난번에 보여주신 통장을 봤어요. 그런데 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요즘 금융상품 중에 좋은 게 많아서. 나는 내 통장을 너한테 보여준 적 없어. 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미영아, 지금 당장 나가라.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전 그저 도와드리려고. 도움 필요 없어. 나가.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특히 요즘처럼 기억력이 안 좋으실 때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기억력은 완벽해. 오히려 내가 내 통장을 몰래 본 것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인숙은 현관문을 잠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날 저녁 인숙은 오랜만에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다. 집등기부, 통장, 인감증명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준호였다. 어머니, 미영이 많이 속상해하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인숙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연금 내역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을 뿐이야.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아, 그거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재정 상황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나이 드시면 사기 당하기 쉬우니까. 내가 언제 사기당했니? 오히려 지금 너희가 나를 속이려는 것 같구나.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를 그런 사람 취급하시면 정말 서운해요. 저희는 어머니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인숙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난 피곤하니 이만 자야겠다. 이제 끊자꾸나. 전화를 끊은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가꿔온 이 집 그리고 평생 성실하게 일해받는 연금.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인숙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단호함을 배웠고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강인함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인숙은 중얼거리며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첫 문장을 적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록한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인숙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며 자녀들의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고 중요한 서류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었다. 평화로운 것 같던 어느 오전, 미영이 갑자기 찾아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너무나 섰네요. 인숙은 경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중하게 대했다. 괜찮아. 너도 나름대로 걱정해서 그랬겠지. 미영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오해는 풀어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아직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좋은 병원을 예약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건강 검진만이라도 저희가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인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며느리의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다. 어쩌면 진짜 자신을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건강검진 정도는 받아볼게. 다음 날 미영은 인숙을 데리고 강남의 유명한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을 때 인숙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미영이 의사에게 미리 무언가 얘기한 듯 의사는 일반적인 건강검진보다 인지 기능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을 쏟아냈다. 박인숙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나요? 현재 대통령 이름은요? 제가 방금 말한 세 단어를 다시 말해보세요. 인숙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지만 의사의 표정은 미세하게 의심스러워 보였다. 옆에서 미영이 의사에게 작게 속삭였다. 선생님, 어머님이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세요. 가스레인지도 켜놓고 나가시고. 인숙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제 며느리가 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인숙은 조용히 다가가 미영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래, 검사 중이야.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연금도 집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미영은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검사 결과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미영은 끈질기게 의사에게 추가 검사를 요청했다. 선생님, 어머니가 집에서는 더 심각해요. 인지장애 검사를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의사는 인숙을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일단 오늘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족분이 많이 걱정하시니 다음에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말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대요. 인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의사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 미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의사 선생님과 따로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못 들으셨나 봐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인숙은 미영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한 심리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기법이었다. 한때 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일했던 인숙은 이런 심리적 조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난 선생님 말을 또렷이 들었어. 그만 거짓말해.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너 전화 통화 내용 들었어. 내가 치매 판정받으면 후견인 신청한다는 거.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언제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 그만해. 이제 너의 진짜 의도를 알았어.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라. 미영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어머니, 이제 환청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준호 오빠한테 꼭 말해야겠어요. 인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큰일 났어. 미영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뭐라고요? 예전부터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엄마, 혹시 증거 잡아둔 거 있으세요? 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통화 내용을 들었지만 녹음한 건 아니야. 저한테 변호사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상담해 볼게요. 그리고 당장 제가 거기로 갈게요. 지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인숙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차지하려 하고 딸은 그들을 맡겠다고 하지만 과연 순수한 마음일까? 인숙은 더 이상 누구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딸 지연이 뿐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난 아직 내 삶의 주인이야. 누구도 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 인숙과 지연은 며칠 동안 대책을 논의했다. 지연의 변호사 친구에 따르면 후견인 지정을 막기 위해서는 인숙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했다. 엄마,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미영 언니가 모르는 곳으로 갑시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날 오후 인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뜻밖의 방문객이 서 있었다. 손자 민우였다. 할머니, 방학이라 좀 놀러 왔어요. 괜찮으시죠? 인숙은 반가움에 손자를 끌어안았다. 민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어서 들어오렴. 민우는 20살의 대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던 그는 최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인숙은 민우의 대학 생활에 관해 물었다. 그러나 민우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 사실 요새 부모님이 할머니에 대해 많이 얘기하세요. 걱정된다고. 인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니? 민우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그리고 관리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인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손자에게 자신의 걱정을 모두 털어놓기는 조심스러웠다. 민우야, 할머니는 정신이 또렷해. 의사 선생님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할머니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날 밤 민우는 인숙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다. 늦은 시간 민우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우연히 어머니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우야, 할머니 집에 잘 도착했어? 그래,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알려줘. 특히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만지시는 거 보이면. 민우는 전화 내용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적당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알겠어요. 내일 봬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할머니가 준비한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는 여전히 음식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화도 또렷하게 나누었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할머니, 어제 밤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요. 인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하시던? 민우는 망설였다.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부모님의 비밀을 지켜야 할지 고민됐다. 그냥 할머니 잘 계시는지 물어보셨어요. 인숙은 손자의 눈빛에서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우는 자신의 부모님과 할머니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오후에 인숙은 우연히 민우가 노트북을 하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노인 권리 보호, 후견인 제도란 같은 검색어들이 보였다. 민우야, 뭘 찾고 있니? 민우는 화면을 급히 닫으며 당황했다. 아, 그냥 법학 수업 과제예요. 인숙은 손자가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야, 할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요즘 네 부모님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 특히 네 어머니가.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할머니와 부모님 사이에서 끼인 느낌이었다. 할머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인숙은 민우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다. 괜찮아, 민우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네 부모님이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뭐가 진실인지 확신이 안 서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할머니의 통장과 서류를 감시하라고 한 말, 아버지가 평소에 할머니 집 가격에 대해 자주 언급했던 것, 그리고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집에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인숙은 손자의 질문에 의아했지만 대답했다. 그럼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손자의 말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직감했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니?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저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그날 오후 민우는 할머니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인숙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민우야. 네가 이렇게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우가 떠난 후 인숙은 손자의 미묘한 경고를 곰곰이 생각했다. 민우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부모님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인숙은 민우가 자신의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지 이해했다. 그날 밤 인숙은 다이어리에 기록했다. 오늘 민우가 다녀갔다. 내 손자는 착한 아이야.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 아이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오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나 혼자서도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민우에게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우가 떠난 후 인숙은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이제 확실해졌어. 내 삶을 지켜야겠어. 지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래요. 다음 날 인숙은 지연과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철저한 검사 결과 인숙에게는 어떠한 인지 장애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인숙님은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이 매우 양호합니다. 치매의 증상은 전혀 없으며 일상생활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적어도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는 확보했어. 지연의 변호사 친구 김태준을 만난 인숙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의 실제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대화 녹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녹음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숙이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최신형 녹음기입니다. 옷 안쪽에 부착해도 티가 나지 않고 12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해요. 특히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함께 있을 때 대화를 녹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연이 끄덕였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략이 필요해요. 엄마가 조금 치매인 척 연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심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요. 인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며칠간 연기 연습을 했다. 가끔 물건을 찾지 못하는 척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날짜를 혼동하는 연기였다.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 후 인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가끔 어지럽고, 네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는지도 헷갈리고. 준호는 즉시 반응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준호와 미영이 도착했다. 인숙은 녹음기 하나는 옷 안쪽에 부착했고 다른 하나는 식탁 밑에 붙여놨다. 인숙은 거실에서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호야, 네가 왔구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준호와 미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금요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인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래? 나는 수요일인 줄 알았네. 준호가 미영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 빨리 병원에 모셔야겠어. 인숙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둘만 있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인숙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계속 이상하다 하니까 어머니가 진짜 본인이 치매라고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는데? 준호가 대답했다. 치매 진단만 확실히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 어머니 집이면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빚도 갚고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지연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꾸 의심하고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걱정 마. 법적으로 후견인만 되면 지연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남매간에는 장남인 내가 우선권을 가져. 미영이 킥킥 웃었다. 어머니가 자기가 치매라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평생 학생들 가르치시더니. 인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들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잠시 후 인숙은 화장실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기했다. 준호야, 내가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네가 좀 찾아줄래? 준호와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님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인숙은 망설이는 척했다. 글쎄, 서재 책장 뒤인가? 미영이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준호는 인숙의 손을 잡고 달래듯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준호와 미영은 인숙을 내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인숙은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준호가 말했다. 그들이 떠난 후 인숙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어.
네 오빠와 미영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인숙은 변호사 김태준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매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인숙은 재산 관리 신탁을 설정했다. 은행과 계약을 맺어 자신의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치매 판정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그들과의 대면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와 미영이 인숙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지연과 변호사 김태준이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인숙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렴, 준호야, 미영아. 우리 가족 회의를 할 시간이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와 미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변호사 김태준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분은 누구시죠? 인숙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태준 변호사님이야. 내 법률 대리인이시지? 미영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변호사요? 어머니, 무슨 일로 변호사를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병원에 모시기로 했잖아요. 김 변호사는 천천히 일어나 TV 옆에 있는 노트북을 열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단다.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준호와 미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치매 진단만 확실히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고. 그래, 어머니 집이면 30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빚도 갚고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준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미영은 창백해졌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 때 인숙은 재생을 멈췄다. 더 들을 필요는 없겠지?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동의 없이 우리 대화를 녹음한 건 불법이라고. 변호사 김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인숙 씨의 집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인숙은 손을 들어 미영의 말을 막았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너희들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 진단을 받게 하려 했어. 그리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 했지. 지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도 많이 쌓였고요. 인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문제를 나의 인생을 망쳐서 해결하려 했다는 거니? 미영이 갑자기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이건 다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먼저 어머니 재산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준호가 아내를 노려보았다. 뭐? 당신이 먼저 치매 얘기를 하고 통장을 찾아보자고 했잖아. 변호사가 단호하게 개입했다. 이제 중요한 건 박인숙 님의 결정입니다. 박인숙 님은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인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다. 난 이미 재산 관리 신탁을 설정했다. 내 연금과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어. 너희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지. 준호와 미영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지연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인숙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난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의학적 진단서도 있어.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공식 진단서지.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어제는 왜 치매처럼 행동하신 거예요? 인숙은 미소를 지었다. 연기였어. 너희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연기.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빚에 쫓기다 보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인숙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준호야, 난 너희를 법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집에 오지 마라. 미영이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물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인숙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내 연금과 재산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버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으로 향했다. 준호도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따라갔다. 문이 닫히자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오빠에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인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오빠를 40년 동안 키웠는데, 하지만 이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어. 변호사 김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박인숙님, 신탁 계약으로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떠난 후 인숙과 지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과 함께 희망의 빛이 맺혔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이제 두려울 것 없어. 한 달이 지났다. 인숙의 집은 이전보다 조용해졌다. 준호와 미영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지연만이 가끔 방문했다. 인숙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손자 민우가 서 있었다. 할머니, 놀러 왔어요. 인숙은 반가움에 민우를 끌어안았다. 민우야, 잘 왔다.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민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집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부모님이 거의 말도 안 하시고. 인숙은 조용히 민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탓하며 갈등을 빚고 있었고 미영은 이혼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래요. 하지만 직접 찾아뵐 용기는 없으시대요. 인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아버지는 항상 자존심이 셌었지. 어릴 때부터 말이야.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은 말씀을 자세히 안 하세요. 인숙은 민우에게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민우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민우야, 너는 내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인숙은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 민우가 떠난 후 인숙은 옛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준옥 어릴 적 사진들. 첫 운동회, 초등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연과 함께 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인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30억이라고 하니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한 것 평생 후회해도 모자랄 거예요. 지연이 말했다. 오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미영 언니와도 별거 중이래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다만,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엉켰다. 준호야, 네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어머니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지연이 말했다. 엄마, 오빠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아.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겠지. 한 달 후 인숙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지연과 민우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 은퇴 교사들과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봉사를 할 거야.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우도 기뻐했다. 할머니,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참여할게요. 인숙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그녀는 연금의 일부를 매달 교육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면 좋겠어. 인숙은 지연에게 말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공식적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인숙은 놀랐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민우가 할머니 봉사활동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지연과 민우도 함께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다. 민우가 대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지연은 새 직장에 대해 말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우야, 아빠가 너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나고 인숙은 베란다에 혼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인숙은 생각에 잠겼다. 예전과 똑같이는 안 되겠지.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거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인숙은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서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인숙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70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녀는 결국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냈다.